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383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의 주제는요. 올 시즌 예상외로 선전 중인 클럽들로 주제를 정해봤는데 두 분 또 오늘 좀 분야가 다르시다고요. 네. EPL 클럽들을 장 의원님이 하실 거고 네. 제가 이제 라리가 클럽들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팀을 좀 가져오셨을지 궁금해지는데 세 팀씩 뽑아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레스터 시티, 셰필드 유나이티드, 크리스탈 팰리스. 네, 이 세 팀이 지금 현재 저희 녹화 기준으로 순위가 높고 그래서 이 세 팀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은 레스터 시티는 확실히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훨씬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내용적으로 지금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는데 네. 사실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는 녹화 기준으로 승점이 15점으로 6위에 올라가 있지만 7위 맨유가 13점이고 14위 브라이튼이 12점이에요. 그래서 승점 3점 차로 밑에 8팀이 몰려있기 때문에 사실 팰리스 같은 경우는 여기다 지금 껴 넣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세 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EPL에서 레스터시티, 크리스탈 팰리스 그리고 셰필드 유나이티드 이렇게 뽑아주셨다고 했고요. 라리가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라리가는 그라나다를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라나다가 그렇지. 그라나다. 10라운드까지 물론 엘 클라시코가 연기된 것에 영향이 크기는 합니다만 그라나다가 1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물론 라리가가 이번 주중 경기가 있었는데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이제 1위에서는 내려오긴 했어요. 네, 지금 현재는 3위예요. 목요일 근데 기준으로. 10라운드, 11라운드 경기가 주중에 이루어지기 전까지 기준으로 하면은 그라나다가 1위를 했었는데 이게 그라나다 클럽 역사상 10라운드까지 정도에서 1위를 한 것이 클럽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덧붙이자면 라리가에서 1970년대 6위를 두 번 차지한 게 최고의 성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라나다 클럽 자체가 그렇죠. 70년대 6위 두 번 했을 때 그때 이제 중간에 1위를 했던 적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다시 다시 내려가서 이제 결국은 6위로 시즌을 마감하게 되지만 73년에 그라나다가 시즌 도중에 1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10라운드는 아니었어요. 그거보다 경기 수가 적었을 때. 그러니까 1위를 한 것도 73년 이후에 처음이고 10경기 하고 나서도 1위를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 최초. 그래서 그라나다는 빼놓을 수가 없고 여기에 이제 잘 아시는 클럽들 소시에다드와 비아레알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팀씩 준비를 해오셨는데 한 팀 한 팀씩 들어보면서 이렇게 부가 설명 서로 추가해 주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EPL 레스터시티부터 얘기해 볼까요? 레스터 시티는 뭐 저희가 시즌 전에 프리뷰할 때 탑 6를 위협하는 후보군 팀들 레스터 시티, 에버튼, 웨스트햄 뭐 등등의 팀들을 주목해서 봐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팀으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레스터 시티는요. 뭐 팬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녹화 기준으로 사우스햄튼전 리그 경기에서 물론 사우스햄튼이 12분 만에 버틀란드가 퇴장을 당하면서 초반에 이제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어찌됐든 9대 0이라는 엄청난 스코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95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입스위치 타운에게 9대 0으로 이긴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최다 점수차 승리가 됐는데 지금 녹화 기준으로 볼 때 3위입니다. 25득점, 8실점. 소튼전 9대 0 승리 때문에 지금 득실차가 상당히 많이 이제 벌어졌죠. 네. 득점과 실점이. 리버풀이 23득점 80점이에요. 오히려 리버풀보다 득실차에서 앞서는 현재 레스터 시티의 이제 상황이 됐는데요. 전적으로 이 브렌던 로저스 감독이 아주 아기자기한 빌드업 체계, 좋은 압박 그리고 전환 여러 가지로 이 로저스 감독이 원하는 그러한 색깔의 팀을 좀 만들어놨고 예전에 레스터 시티의 어떤 팬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면 바디를 놓고 빠르게 역습 전환하는 그러한 다이렉트한 축구를 많이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이제 로저스 감독 체계에서 아주 다양한 쇼패스 빌드업부터 팀적으로 아주 밸런스 있는 그런 운영들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4-1-4-1 전형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최전방에는 제이미 바디를 두고 메디슨 선수를 측면의 왼쪽 미드필더로 기용을 하면서 중앙지향적인 이제 플레이를 2선에서 시키는 그런 운영도 봤었는데요. 근데 메디슨 선수를 최근에는 중앙에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아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디디라는 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 초반에 뭐 차우덜이나 이런 선수들도 나왔지만 이제는 은디디 원 홀딩 체계에 메디슨과 틸레망스라는 역삼각형 어떻게 보면 공격형 미드필더를 배치를 하고 그리고 하비 반스 같은 아주 다이나믹한 측면 이 미드필더를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중앙지향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오른발로 찬스 메이킹 역할도 하지만 종적인 드리블도 막 하는 유형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비 반스의 그런 역동성을 왼쪽에 부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하비 반스가 아무래도 중앙 쪽으로 시야를 확보하고 들어올 때 벤 치렐 선수의 아주 노련한 오버랩 타이밍 그리고 메디슨 선수는 오히려 중앙에서 뒤로 빠졌을 때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주면서 좌우로 패스 공급을 해주고 또 앞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할 때는 메디슨 선수의 아주 강력한 오른발 슈팅부터 또 그 창의적인 역할을 메디슨한테 맡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비 반스도 오히려 장점이 살아나고 벤 치렐도 오버랩 하기가 쉬워졌고 메디슨 선수도 중앙에서 자기가 잘하는 부분들을 지금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아요세 페레즈 같은 유형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아요세 페레스보다는 왼쪽 공격이 될 때 스트라이커처럼 대각선 움직임을 통해서 박스에 바디 선수를 지원해주면서 왼쪽 공격의 어떤 날카로움을 더 살려주는 그런 옵션으로 페레즈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 오른쪽에서는 틸레망스 선수가 이른바 오른쪽 공격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삼각형 미드필더로서 왕성하게 중앙과 오른쪽을 지원해주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페레이라 선수가 워낙 공격적인 능력이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좌우가 지금 다 측면 풀백도 밸런스 있는 벤치를 아주 공격적인 페레이라 이 운영 속에서 지금 미드필더들과 최전방에 있는 바디까지 해서 가장 적합한 포지셔닝을 지금 찾아줬어요. 수윤주나 또는 조니 에반스 이러한 센터백 조합도 서로 궁합이 잘 맞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수비를 하는 최윤주와 약간 안정적인 수비를 원하고 있는 에반스 간의 그러한 중앙 수비 조합도 수비에서는 잘 맞고 있는 데다가 은디디가 지금 워낙 잘해주고 있어요.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그러니까 지금 모든 포지션에서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고 그리고 아주 밸런스가 좋고 단단한 상황에서 약점이 크게 보이지 않는 운영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레스터 시티가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면 빅6라고 하는 구도 네. 안에 레스터 시티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봅니다. 네, 뭐 빅6를 넘어서 빅4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빅4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잉글랜드 내에서는 레스터 시티 빅4 가능하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도 빅4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레스터 시티 지금 정도의 전력을 유지한다면 뭐 백업 자원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제 생각에는 뭐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이에나초나 너머웨이 그레이나 올브라이튼이나 이런 다양한 측면 미드필더 또 공격형 미드필더 쪽에도 프라트 같은 선수나 또 허리에 차우덜이나 또 웨스 모건 같은 센터백이나 많은 여러 포지션에 경험이 있고 기량이 있는 백업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레스터 시티는 선수층이 좀 얇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지만 절대 얇지 않다. 레스터 시티는 지금 상당히 좋은 스쿼드에 좋은 감독이 팀을 잘 만들어 놓고 최적의 조합을 위치를 찾아서 좋은 운영이 되고 있다. 네.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멤버가 저는 기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얘기 전에 했었거든요. 그 시즌 시작하기 직전에 과연 빅6 구도를 무너뜨릴 다크호스 선두주자들이 누구냐.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에버튼이 일단 선두주자 중에 또 대표로서 꼽히긴 했어요. 그런데 네. 에버튼 말고도 에버튼, 레스터, 레스터 시티. 뭐 웨스트햄, 울버햄튼은 지난 시즌보다는 떨어질 게 예상이 됐어도 그래도 일단 뭐 짜여진 멤버에 짜여진 또 전술은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그런 팀들 가운데 누가 이제 빅6를 무너뜨릴 것이냐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에버튼은 기대치보다는 아주 고생하는 스타트를 끄는 반면 레스터가 이제 그 선두주자가 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크호스 군으로 대표적으로 평론가들이 많이 이야기하던 그러한 팀 중에 하나가 지금 앞으로 쑥 나간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엄청나게 놀라운 결과는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제임스 메디슨 같은 선수야 뭐 들성부른 떡잎이었고 아요세 페레스 같은 선수는 정말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아주 잘한 영입으로 또 많은 평론가들이 영국에서도 그렇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장 의원님 지금 선수층도 생각보다 얇지 않은 팀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레스터가 멤버 상당히 좋은 팀 아니냐. 좋은 팀이에요. 게다가 뭐 유럽 대항전 같은 걸 같이 하는 그런 부담도 지금 없는 팀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 팀은 제 생각에는 아스날보다 희망이 있다. 왜 거기서 짠하게 아스날이 나오니까? 아스날보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레스터 시티가 이렇게 다시 2015-16 시즌을 좀 생각하게 만드는 게 제미 바디가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득점 선두란 말이에요. 바디도 잘하고 있지만 지금 팀에서는 예를 네. 들어서 지난 경기는 9대 0인데도 골을 못 넣었지만 하비반스 같은 선수는 계속 제 몫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선수가 어느 위치가 좋을지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뭐 오른쪽도 기용을 해보고 뭐 해봤는데 제 생각에 지금 딱 맞는 위치를 봐준 것 같고 메디슨 역시 잘 살려주고 네, 전 선수가 다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바디가 지금 골을 넣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이나 이럴 때 재정적으로 빅네임을 영입하기는 힘든 팀이긴 해요. 네. 하지만 이 팀이 스카우팅 시스템이 제가 보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아주 유망한 선수들 있잖아요. 재간 있고 유망한 젊은 선수들을 아마 영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겨울 가격이 이적 시장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그렇죠. 네. 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상당히 그런 그 눈이 좋은 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선수들을 잘 영입을 할 거라고 봐요. 예전에 뭐 캉테부터 해서 우승할 때도 좋은 영입들이 있었지만 이 팀이 상당히 스카우팅을 잘한다.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젊은 유망주를 스카우팅하는 능력을 한 번 더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EPL 첫 번째 팀으로 레스터 시티를 봤는데 이번에는 라리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적의 팀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팀이 그라나다. 네. 올 시즌 그라나다의 후성적을 이야기할 때 가장 첫머리에 꼽힐 사람은 역시 감독입니다. 디에고 마르티네스라는 감독인데 상당히 젊은 감독이죠. 그 38이에요. 38. 38세의 감독이고 스페인의 많은 평론가들도 이 마르티네스 감독에게 일단 공을 가장 크게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감독이 경력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경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세비야의 유명한 몬치 단장에게 스카우트가 돼서 세비야 이제 유스팀 지도부터 시작을 해서 B팀 지도 그리고 이제 에메리 감독 밑에서 코치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오사수나 2부 리그 팀 감독을 했었어요. 그런데 승격 아주 목전까지 가기는 했지만 오사수나에서는 승격을 못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사수나랑 결별을 하고 그라나다에 와서 결국 이제 승격시키고 나서 올 시즌 이제 초반 돌풍까지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건데 이 감독에게서 우리가 또 하나 교훈을 얻을 게 뭐가 있냐면 20살 때 선수를 은퇴했습니다. 네. 20살 때 선수를 은퇴했으니까 뭐 선수 경력이랄 게 프로 선수로서 거의 없다시피 해요. 뭐 유스는 좋은데 있긴 했습니다만 사실 프로 선수로서는 뭐 꽃 피워 보지도 못하고 사실은 은퇴했던 사람인데 그 대신 스페인이나 뭐 독일도 그렇지만은 잘하는 게 뭡니까? 이런 정도의 선수 경력의 사람들도 나는 이제 뭐 부상이 어떤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직접 내가 뛰는 것보다는 지도하는 게 내 적성과 취미에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 이른 시간부터 지도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네. 이 감독이 바로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20살 때 선수를 은퇴하고 그때부터 이제 지도자 공부를 했는데 또 스포츠 과학을 또 대학에서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가 최고 레벨의 무대에서 이 정도로 또 이제 클 수 있다. 그래서 이 디에고 마르티네스 감독은 지금 아마 올 시즌이 그라나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몇 위로 시즌을 마감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벌써부터 몸값이 올라가는 소리가 지금 많이 들리고 있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감독이 일부 리그 팀을 맡아서 이렇게 좀 주목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문화가 뭐 독일이든 스페인이든 또 유럽에는 존재하잖아요. 이제 부럽네요. 이런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에 비추어서도 조금 이거는 우리가 교훈으로 좀 얻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감독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는 뭐 당연히 성적이 좋으니까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뭐 쉽게 말하면 팀 분위기라든가 팀 전체를 어떤 가족적인 아주 협력적인 분위기로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리더십을 지금 발휘하고 있고 그라나다 선수들이 실제 뛸 때 보면 정말 이기기 위해서 한데 어울려서 많은 활동량을 조직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이제 눈에 들어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라나다를 그렇게 전체적으로 열심히 뛰고 조직적으로 뛰는 팀을 만든 것 자체가 이제 이 감독의 업적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전술적으로 유연성이 있어요. 네. 전술적 유연성이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경기를 시작할 때 4-1-4-1이나 4-2-3-1 형태로 출발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이게 4-4-2 같은 모양이 됐다가 나중에는 또 5-3-2 같은 모양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한 경기 안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전술적 유연성을 가미할 줄도 안다. 이것이 디에고 마르티네스 감독의 이 강점이고요. 이 그라나다의 팀 스타일을 보시게 되면 또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팀이
제 녹화 기준으로 제가 그 점유율 통계를 좀 보고 왔는데 점유율이 밑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래요. 재미있는 거는 그럼 이 팀이 단순히 뭐 텐백으로 지키다가 뭐 역습해서 이기느냐 그게 아니라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팀의 활동 영역을 보면 상대 진영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 오히려 또 길어요. 전체 점유율은 사실은 대부분의 경기에서 뭐 45% 이하예요. 그리고 어떤 경기는 막 35대 65 내주고 이기는 경기도 꽤 많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라나다가 점유가 더 높았던 경기는 한 두 경기 나오는데요. 네. 한 번은 상대가 아주 이른 시간에 두 명이 퇴장당한 경기가 있어요. 셀타비고였는데 그 경기 하다가 이제 그라나다가 당연히 점유가 높고요. 또 한 경기가 바야돌리드전인데 바야돌리드 역시도 이제 점유율이 아주 낮은 팀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라나다가 50 몇 % 나왔어요. 그거 말고는 그라나다는 다 점유가 낮아요. 그런데 이제 바르셀로나나 레알 같은 팀과 할 때를 제외하면 점유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라나다의 활동 영역은 상대 진영에서 많이 나타나요. 이 활동 영역이 상대 진영에서 있는 걸로 따지면 그라나다가 라리가 전체에서 상위권입니다.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네. 근데 예전에도 이런 팀이 몇 년 전에도 좀 있었어요. 에이바르 같은 팀도 이런 스타일의 축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선수들이 아주 기술적이진 않다는 거죠. 아주 기술적이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서 뺏기고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 밀고 올라가려고 하고 전환에 있어서 여러 선수들이 한꺼번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잘한다는 거예요. 전략적이고 잘 만든다. 그렇게 하면은 선수들의 히트맵이 점유가 낮아도 위쪽에서 많이 나타나도록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투쟁적이고 적극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 이 팀의 또 역시 최대의 강점 중에 하나는 세트 플레이입니다. 세트 플레이에서 득점률이 또 지금 라리가에서 아주 손에 꼽을 정도로 높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성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 팀이 총 연봉이 작은 걸로도 밑에서 두세 번째 돼요. 바르셀로나를 이 팀이 꺾었을 때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바르셀로나의 연봉이 이 그라나다의 한 20배 가까이 된다. 독일전을 치렀던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거. 그렇죠. 이제 비슷한 건데 그 연봉 총액도 굉장히 낮은데 선수들을 이번에 영입을 할 때 굉장히 가성비 높게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올 시즌에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양헬 에레라 선수, 이 선수 원소속 팀은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네. 그리고 별로 재활이 안 될 것 같았던 막심 고날롱 선수도 여기 와서는 어느 정도 밥값을 해주고 있고 로베르토 솔다도 선수는 자기가 골은 잘 못 넣지만 네. 베테랑으로서 팀을 이끌어가면서 전체적인 동료들한테 찬스를 또 내주는 정도 역할은 또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예전에 그라나다에도 있었던 선수인데 베네수엘라 국가대표 다윈 마치스 같은 선수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또 세비야에서 데려온 제 젊은 선수가 있어요. 카를로스 페르난데스라는 장신 공격 자원도 제 몫을 잘해주고 있고 여기에 기존에 있었던 선수들이 또 든든히 뼈대를 지키고 있는데 그런 선수들이 헤르만 산체스 센터백, 빅토르 디아스 오른쪽 윙백, 앙헬 몬토로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알바로 바디오 선수는 사실 베티스 시절에는 상당히 유망한 윙어로서 격찬을 받았던 유명주인데 여기 와서 그라나다에서 이제 비로소 전성기가 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안토니오 푸에르타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윙어 내지는 또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공격에 있어서의 또 창의성을 전담해주는 선수인데 이런 선수들은 사실은 원래 2부 리그에 있을 때부터 또 있던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2부 리그에 있던 때부터 있던 선수들이 전체적인 중심을 잡아주면서 여기에 새로 데려온 선수들은 연봉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성비가 높은 선수들. 그래서 전체적인 팀이 지금 조화가 잘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라나다의 지금을 이끈 영웅을 한 명 더 얘기하자면 감독 이외에 골키퍼가 있습니다. 네. 지금 포르투갈 출신의 골키퍼 후이 실바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정말 선방을 많이 했고요. 골문을 지키면서 뭐 쳐내고 막는 것도 많았지만 그 상대가 뒷공간을 돌파해서 1대1 상황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나와서 그거를 방해하고 막는 장면들이 이번 시즌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후이 실바 선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라나다에 지금 좋은 성적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목요일 기점으로 10경기에서 17점이거든요. 비아레알과 레알에게 4골씩 허용한 기억이 있지만 이 2경기 제외하고 나머지 8경기에서는 단 2실점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골키퍼가 굉장히 지금,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후이 실바 선수를 얀 오블락 선수를 대신해서 네. 전반기 베스트 11 골키퍼에 넣겠다는 걸 제가 지금 예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조금 팀이- 더 덧붙이실 얘기 있어요? 저요? 이 팀 난 좀 보면서 이 감독 저도 젊은 감독이고요. 이 마르티네스 감독에 대해서 이러고 좀 봤는데 상당히 기본을 잘 지키더군요. 그러니까 이사 감독이 전술적으로 이렇게 특이한 감독은 아니에요. 근데
현대 축구에서 지켜야 될 거를 딱 그 경기장 안에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부분들 있죠.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지키더군요. 선수들이 볼 앞선에서 볼 소유권을 잃었을 때 그 1차 그룹, 2차 그룹의 움직임들, 압박할 때 내려섰을 때 존 프레싱하는 움직임, 공을 중심으로 선수들이 압박을 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볼 소유할 때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빌드업도 아주 깔끔해요. 쓸데없는 패스를 안 해요. 이 팀은 제가 이렇게 뭐 굳이 한 말씀 더 보면은 선수들이 나와주고 움직여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아주 기본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팀이 화려한 선수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근데 팀적으로 아주 기본을 잘 지켜주다 보니까 일단 수비가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공격이 파괴를 그렇게 있는 팀은 아니라서 아마 이러한 운영에 있어서도 상대 팀들이 계속 전력 분석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공략법들을 또 찾기 시작하거든요. 상대 팀들은. 이제 그 부분이 시작이 되면 조금 어려움을 겪는 시기도 분명히 스쿼드상으로는 존재한다.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저는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나다가 시즌이 끝날 때까지 상위권에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도 별로 많진 않아요. 지금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만 제가 요 말씀만은 드릴 수 있죠. 그라나다는 이미 자신들이 할 거 반은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라나다는 사실 강등 안 되면은 목표 달성한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20점이 됐기 때문에 한 40점 정도 되면 이제 안 당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라나다는 농사의 반은 지었다. 확실히 올 시즌 선전하는 건 네,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시 돌아와서 프리미어리그 셰필드 유나이티드 얘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승격해서 지금 8위예요. 그렇습니다. 이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저희가 프리미어리그 이제 시작 전에도 승격팀 잠깐 언급을 할 때 센터백 스토퍼들 오버랩하는 네. 전술 운영으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팀이잖아요. 크리스 와일더 감독의 축구. 근데 이제 이 크리스 와일더 감독의 스타일이 이게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면 사실은 3부 리그에 있다가 3부 리그 팀들이 너무 수비적으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4백에서 보통 측면 수비수들이 오버랩 한다 그러잖아요. 네. 오른쪽 수비, 왼쪽 수비. 거기서 센터백을 하면 없앴어요. 3백인데 3명이 센터백은 한 명만 남고 좌우에 있는 스토퍼가 이른바 4백의 풀백처럼 오버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보통 우리 측면 수비수들이 이렇게 사이드로 가면은 측면 풀백들이 보통 스로잉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여기는 스토퍼들이 가서 스로잉을 해요. 오버랩하고. 그다음에 3, 5인데 전술은 윙백들은 어떻게 보면은 4, 4, 2의 측면 미드필더 같은 롤을 수행을 해요. 근데 이제 중앙에는 미드필더가 더 많아요. 그리고 전방에는 이제 투톱이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지난 시즌 3부 리그 때 이제 그렇게 완전히 내려서서 밀집 수비를 하는 팀을 상대로 공격 숫자를 늘리려고 그렇게 너무 변칙적인 전형을 들고 나왔는데 네. 이게 잘 먹히고 오히려 수비도 더 잘 되는 거예요. 앞선에서 미드필더 숫자가 한 명 더 많잖아요. 3, 5이니까 4, 4가 아니고 그 앞선에서는 또 앞에서부터 압박을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숫자도 더 많고 앞에서 붙어주면서 완전히 타이트하게 팀 압박을 붙어주니까 오히려 수비도 더 잘 되고. 근데 하나 딱 단점은 역습 허용하면 스토퍼들이 올라가 버린 그 빈 공간에 미드필더들이 커버를 이제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역습에서는 조금 취약점을 드러내는데 근데 챔피언십으로 이제 그 3부 리그에서 그게 통용이 돼서 크리스 와일드 감독의 축구가 한때 칼럼에도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야, 어떻게 이렇게 전술 운영하냐? 챔피언십 올라갔는데 또 챔피언십에서 또 먹혀요. 성공을 한 거예요. 이 축구가. 근데 이제 그리고 승격이 됐어요. 그래서 올 시즌 초에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프리미어 리그는 공격 전환하는 기술들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챔피언십이 아니다. 역습에 탈탈탈 털릴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와일드 감독의 전술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통용되지 못할 것이다. 네. 근데 되고 있습니다. 지금. 9득점 80점. 저희 녹화 기준으로 3승 4무 3패. 리버풀, 레스터 시티와 함께 지금 리그 최소 실점이에요. 네. 지난 시즌도 챔피언십에서 최소 실점입니다만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지금 이게 먹히고 있어요. 최소 실점입니다. 득점은 물론 최하위권인데 계속 똑같아요. 멤버들도 뭐 크게 바꾸질 않았어요. 그대로 오코넬, 바쌈 이 스토퍼들 오버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측면 윙백들 스티븐스하고 발독 마치 이 선수들은 미드필더처럼
그렇게 오버랩을 하면서 노우드 같은 아주 킥력이 좋은 후방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두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매우 플레이하기를 힘들게 만들어줘요, 이 팀은. 그래서 빌드업 하려 그러면 투톱, 미드필더 다 달라붙어요, 맨투맨 하듯이. 그다음에 이제 스토퍼들은 보통 약간 그래도 수비 공간을 좀 여유를 두는데 스토퍼들도 맨투맨 붙듯이 그냥 달라붙어요. 완전히. 그래서 거의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그러한 수비들을 하는 팀이에요. 이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물론 이제 최전방에 이제 득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들이 지금 좀 부족합니다. 확실한 공격수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득점력이 떨어져 있지만 네. 어쨌든 실점이 지금 최소 실점으로 가면서 한 골 승부를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전술 운영은 펩 가르디올라에 이어서 또 한 번의 현대 축구에 한 번 파동을 일으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 팀에 투자를 좀 해서 공격 쪽에 조금 클래스가 높은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 네. 저는 이 축구가 또 와일더 감독의 축구가 완전히 진화할 수 있는 분명히 기회는 있다고 보여져요. 이렇게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봤고요. 이제 라리가로 넘어가서 어떤 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 시즌 순위에 비해서 이 팀이 뭐 엄청나게 순위가 오른 건 아니에요. 그래도 말할 가치가 있어요. 레알 소시에다드입니다. 네. 소시에다드를 올 시즌 설명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젊음이에요, 젊음. 아, 물론 제가 존중에 마지 않는, 그리고 지금 소시에다드가에서 아주 잘하고 있고 행복하게 하고 있는 나초 몬레알 선수도 있긴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아시에르 이아라멘디 선수는 부상으로 올 시즌 안 뛴 경기가 더 많긴 하지만 이아라멘디 같은 이제 30이 가까이 가는 이제 베테랑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윌리안 또 호세라는 또 베테랑 윌리안 주제. 체격 조건 좋은 또 브라질 스트라이커가 있는데요. 이 선수들 정도를 제외하면 그 수비진에서 이제 중용되기 시작한 프랑스의 로뱅 르 노르망이라는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켈 메리노 선수. 이 선수는 뭐 뉴캐슬에도 네. 있었기 때문에 국내 팬들에게도 도르트문트에도 있었죠. 미켈 메리노 선수. 그리고 이고르 수벨디아라는 또 미드필더가 있고요. 마틴 웨데고르 선수가 있고 알렉산더 이삭 선수. 이 선수도 이제 도르트문트 가서는 그렇게 기대를 한 몸에 받은 만큼 확 뜨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슬슬 연령으로 볼 때 더 잘할 수 있는 나이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팀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미켈 오야르사발 선수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더 큰 팀으로 가지 않고 소시에다드에 남았어요. 네. 여기에 좀 교체 멤버 쪽이지만 지난 시즌에 소시에다드에서 어떻게 보면 부활 내지는 갱생했다고 볼 수 있는 아드난 야누자이 선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르 노르망, 야누자이, 미켈 메리노, 수벨디아, 웨데고르, 이삭, 오야르사발 이 선수들이 대부분 20살에서 24살 사이. 그러니까 딱 들으면 아, 빠르겠구나. 팀이 매우 다이나믹하고 빠르고 거기에 오야르사발이나 웨데고르 같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창의적이기까지 하죠. 네. 그리고 여기서 새로 데려온 선수들이 지금 웨데고르, 이삭, 그리고 요 선수는 이제 조금 베테랑급인데 지로나로부터 포르투라는 포르투 공격수를 데려왔어요. 윙어죠. 네, 윙포드 내지 네. 뭐 중앙에서도 뛸 수 네. 있습니다만 윙포드라고 기본적으로 보면 되는데 이 포르투 선수 영입도 정말 잘한 영입이에요. 지로나 경기를 예전부터 조금 관심 있게 보셨던 라리가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포르투 선수가 상당히 다부진 돌파 능력에다가 슈팅력까지 갖춰서 굉장히 라리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가성비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여기에 정말 예전부터의 엄청난 유망주들인데 생각보다는 빠르게 뜨진 못했던 웨데고르나 이삭 같은 선수를 또 데려다 놔서 네. 전체적으로 팀을 더 젊게 만드는 데 성공했고 또 포르투 선수가 20대 약간 후반이긴 하지만 이 선수는 또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다이나믹함 그리고 여기에 또 가미된 창의성 여기에 또 몬레알 같은 선수가 와서 또 해주는 어떤 그 노련미까지 추가가 된 소시에다드는 올 시즌에 상당히 재밌는 축구를 하고 있고 소시에다드나 올 시즌은 비아레알 경기를 보시면 재미있을 확률이 높다. 특히 소시에다드의 가장 근본은 젊음, 빠름 이런 창의성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소시에다드 경기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근데 팰리스는 사실 다음에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승점 15.6인데요. 사실 그 밑에 팀들이 거의 8팀이 승점 차가 별로 없어요. 네. 굳이 조금 얘기를 하자면 조도나유가 지난 시즌보다 잘해주고 있어요. 네. 포스트 플레이를 상당히 최전방에서 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굳이 조금 달라진 부분을 찾으면 예전에는 약간 자하나 타운젠드 쪽으로 좀 던져놓는 그런 플레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패스는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빌드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조금 이제 팀 자체가 비슷한 멤버들이에요. 이 중앙 미드필더들, 윙포드, 뭐 수비 라인들이 이제는 조직력이 조금 담금질이 좀 된 느낌? 그러니까 선수들도 이제는 패스워크를 통해서 좀 자신감 있게 상대보다 점유율에서도 밀리지 않고 빌드업을 같이 맞붙어서 하려는 노력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이제 빌드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조금 부분 전술 같은 게 예전에 없었거든요. 네. 사실 이 팀이. 근데 그런 거 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맥카터가 됐던 쿠야테가 됐던 이렇게 오른쪽 왼쪽 공격 가담하는 미드필더들이 워드나 뭐 바나 놀트나 이런 선수들이랑 자하 타운젠드나 이런 선수들이랑 같이 엮는 플레이들이 가끔 보여요. 그래서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구나 생각이 들지만 팀 전체적으로 볼 땐 지난 시즌하고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조금 개선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팰리스가 좀 잘할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잘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라리가 비아레알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난 시즌에 참 힘든 팀이었었거든요. 14위였는데 이제 7위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팀에 대한 어떤 뭐 편애나 선호를 가지면 안 되지만 아마 라리가 팬분들은 지난 시즌에 약간 조마조마하신 라리가 매니아들은 계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아레알하고 셀타비고가 강등되는 줄 알았거든요. 네. 시즌의 한 80% 이상을 19등, 18등에서 둘이 경쟁하고 있었어요. 셀타랑 비아레알이. 그런데 라리가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땐 저들은 강등당하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그런 생각들을 아마 자연스럽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두 팀을 굳이 응원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어려웠었는데 막판에 그래도 좀 살아나서 결국 14등은 됐지만 사실은 지난 시즌에 거의 강등당할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에 이 비아레알이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수비가 너무 어이없었어요. 한마디로 초보적인 미스들, 초보적인 어떤 수비에 대한 등한시 이런 부분들이 막 경기 중에 표출이 되면서 어이없는 실점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올 시즌에도 비아레알의 수비는 지난 시즌보다는 괜찮아요. 지난 시즌보다는 괜찮지만 여전히 수비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수비는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그럼에도 올 시즌의 비아레알은 그 수비의 다소간의 약점을 모두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공격력이 이제 돼요. 그것도 파블로 포르날스를 프리미어 리그에 내주고도 그 공격력이 되기 때문에 올 시즌 비아레알의 경기는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게 축구 그 자체 산티 카솔라 선수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비아레알 경기를 보면 지난 시즌에는 진짜 카솔라가 수비부터 뭐 조율하랴 어시스트 찔러주랴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런데 올 시즌에는 산티 카솔라 선수가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거는 저는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포르날스라는 팀에 굉장히 유망하고 몸값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젊은 자원을 내줬는데 그게 오히려 카솔라 선수를 120% 활용하기 위한 밸런스를 만들어준 측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포르날스와 카솔라가 같이 있을 때는 카솔라 선수가 조금 더 아래쪽에서 활약을 해야 되고 뭔가 수비에도 더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풀럼에서 임대된 이 잠보 앙기사 선수가 비센테 이보라 선수와 더불어서 허리가 좋아요. 네, 카솔라 선수를 위한 어떤 수비적인 기반, 활동량적인 기반을 뒤와 옆에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카솔라 선수는 지난 시즌보다는 한결 더 이제 조금 더 여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공격적 창의성만 발휘해주면 되는 그런 좀 좋은 상황이 돼 있고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원인은 지난 시즌에 다 비아레알에 도착했던 선수들인데 제라드 모레노 선수와 카메룬 국가대표 카를 토코 에캄비 선수가 있어요. 이 칼 토코 에캄비 선수는 신체 조건이 좋으면서도 측면 플레이도 가능하고 또 톱에서 플레이하는 것도 가능하고 팀 전체의 플레이에는 조금 더 다재다능함을 심어줄 수 있는 자원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지난 시즌부터도 조금 더 잘하지 않을까. 프랑스 리그에서 한 시즌에 17골이나 터뜨렸던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더 잘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지난 시즌은 제가 봤을 때는 적응기를 조금 겪는구나라는 정도로 이제 한 10골 넣고 마무리가 됐는데 올 시즌에 아마 이제 에캄비 선수가 조금 더 터질 거고요. 그리고 제라드 모레노 선수는 이제 이 선수는 이제 베테랑이죠. 그런데 예전에 더 어렸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이 선수도 더 잘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계속 그냥 한 10골 언저리, 10골 언저리, 10골 언저리 이런 식으로 커리어를 보내왔는데 마침내 올 시즌 스타트가 아주 좋아가지고 스페인 국가대표로도 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늦깎이 이제 국가대표 출전의 꿈을 이루게 됐는데 이 제라드 모레노 선수와 토코 에캄비 선수가 지난 시즌에 왔던 선수들이지만
둘 다 지난 시즌보다는 확연히 올라온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카솔라 선수에다가 이 제라드 모레노, 토코 에캄비 선수 여기에 또 하나 아주 쏠쏠한 영입이 모이 고메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이 고메스 선수 역시 아주 잘 데려온 값을 지금 해주고 있고, 그리고 추크웨즈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사실은 지금 만으로 20세인데 20세 정도 연령 선수들 가운데에서는 손에 꼽힐 만큼의 선수예요. 아, 네.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카솔라가 뒤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지난 시즌보다 한결 편안하게 하고 있죠. 제라드 모레노 있죠. 토코 에캄비 있죠. 추크웨즈 선수 있죠. 여기에 이제 모이 고메스 선수가 또 있죠. 비아레알이 공격이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어요. 네. 지난 시즌 같은 고생은 안 할 것이 일단은 거의 분명해 보인다. 확 뭐 지금 초반에 일단 잘 나가는데 여기서 확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지난 시즌과 또 다른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지난 시즌에는 비아레알이 그 팀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유로파 리그를 또 높이 올라갔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발렌시아에게 아마 탈락했죠. 그런데 아니 그 정말 팀이 강등당하냐 마냐 하는데 유로파 리그에서는 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비아레알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오래 갔어요. 근데 올 시즌에는 이제 유럽 무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레스터 말씀드릴 때도 유럽에 대한 부담이 없다 말씀드렸지만 비아레알도 올 시즌에는 유럽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지난 시즌 같은 고초는 전혀 겪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집중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 시즌 예상외로 선전인 클럽들 프리미어리그 3팀, 라리가 3팀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시즌을 시작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 이 팀들이 이 페이스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진희 장지현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